불은 서씨 가문 사당의 동남쪽 구석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 방향은 서씨 가문 대대손손 조상들의 위패를 정면으로 마주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불길은 제단 아래에 휘장을 먼저 핥아 올리더니 이내 살아 움직이는 붉은 뱀처럼 오래된 추치를 한 기둥을 타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들보까지 솟구쳤다. 어머니, 무서워요. 막내딸 미나가 내 소매를 꽉 움켜쥐었다. 5살 난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짙은 연기에 살에 들려 몹시 쉬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둘째 아들 민호의 어깨를 꽉 눌러 아무데나 뛰어가지 못하게 했다. 내 곁에 선 맏아들 민재는 작고 각개픈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있었다. 7살 난 아이의 얼굴에는 울음기가 없었다. 그저 소매로 끊임없이 입과 코를 막고 있었을 뿐 연기에 그을린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들 당황하지 마라. 어미 뒤에 바짝 붙어.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사당 정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딱 3걸음을 물러선 순간 머리 위에서 불똥을 매단 커다란 대들보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고 정확히 우리와 정문 사이를 가로막았다. 튄 불똥이 미나의 작은 손등에 떨어졌다. 아이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얼른 아이의 손을 내 소매 속으로 집어넣었다. 견문으로 가자. 견문으로. 나는 아이들을 이끌고 서쪽의 작은 문으로 방향을 틀었다. 견문은 닫혀 있었다. 2번 세게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겼나? 나는 어깨로 문을 세게 부딪혀 보았다. 나무 문은 둔탁한 소리만 낼 뿐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이상했다. 서씨 가문의 사당 견문은 조상신들이 드나들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가문의 법도에 따라 절대 자물쇠를 채우지 않기 때문이다. 민재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문틈 아래를 가리켰다. 나는 쪼그려 앉아 빗장이 있는 위치를 보았다. 밖에서부터 채워진 굳건한 쇠사슬이 희미하게 보였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매캐한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다. 사당 안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사방의 벽에 비친 불빛은 무수히 많은 손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6살 난 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작은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갔다. 민재야, 동생들을 제단 뒤로 데려가거라.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젖은 명주 수건으로 입을 막아. 나는 소매에서 수건을 꺼내 내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천을 적셨다. 그리고 그것을 민재에게 건넸다. 어머니는요? 민재는 수건을 받아들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눈을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은 7살짜리 아이가 가질 법한 눈빛이 아니었다.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은 눈빛이었다. 말 들어.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민호를 안아 올리고 미나의 손을 이끈 채 허리를 숙이고 제단 뒤로 물러났다. 나는 정문 방향을 향해 돌아서서 목청껏 소리쳤다. 사람 살려, 불이야. 사당에 불이 났어. 문틈으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가고 있었으니 밖에서도 분명 보일 터였다. 사실 이미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마님, 안방마님, 안에 계십니까? 가솔들을 부리는 청지기 최노인의 목소리였다. 아이들 다 여기 있다. 어서 문을 열어. 문이 막혔습니다요. 대들보가 무너져 문틀을 짓눌렀습니다. 노비들이 뚫을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요.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장애물을 치우려 애쓰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때 다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유월아, 유월아, 어디 있느냐. 내 남편, 서명진이었다. 종친의 끄트머리 핏줄이라며 영평군이라는 낡은 자코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는 남자. 그의 목소리가 마당 반대편에서 들려왔는데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급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뒤이어 가늘고 떨리는 첩실 임유월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명진 서방님, 저 넘어졌어요. 배가 너무 아파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왔어. 서명진의 목소리는 돌연 다른 사람처럼 다정해졌다. 나는 뜨겁게 달아오른 문짝에 기댄 채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횃불이 마당 한 구석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서명진은 바닥에 반쯤 무릎을 꿇고서
두 손으로 이미월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일으키고 있었다. 이미월은 엷은 미생명주 치마를 입고 한 손으로는 살짝 불러온 아랫배를 감싸고 있었다. 연지곤지를 곱게 찍은 얼굴 위로 눈물은 기가 막히게 적절한 때에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비단 옷에는 재 한 톨조차 묻어있지 않았다. 청지기 최노인이 다가가 다급히 아뢰었다. 대감마님, 정실마님과 적장자 도련님, 아기씨께서 아직 사당 안에 갇혀 계십니다. 서명진은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사당을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품에 안긴 이뮤월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선택을 내렸다. 유월이는 몸이 약한 데다 회임까지 했네. 내 먼저 이 아이를 밖으로 피신시킬 테니 자네는 하인들을 이끌고 계속 구하게. 부인 일행에겐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전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나는 불길 속에 서서 그가 이뮤월을 안고 빠르게 멀어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도포자락이 일렁이는 불길의 그림자를 스쳐 지나갔다. 그 붉은 빛이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심지어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차라리 이 순간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순식간에 비워진 것 같았다. 발밑의 전돌 바닥이 뜨거웠다. 그건 알고 있었다. 손바닥이 언제부터인지 깨진 기와 조각을 짚고 있어서 베인 상처가 여러 군데 생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손가락 틈으로 핏방울이 굴러떨어지고 있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온도를 느낄 수 없었고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속눈썹이 격렬하게 떨렸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한 가닥씩 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님, 마님, 아직 버티실 수 있습니까요?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청지기의 목소리에는 이미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에 연기가 가득 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는 재가 잔뜩 끼어 있었고 손톱은 연기에 그을려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문득 홀레날 서명진이 내 머리에 순금 용잠을 직접 꽂아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말했다. 그는 말했다. 서희야, 이제부터 넌 우리 서씨 가문의 사람이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다 막아주마. 등 뒤에서 미나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작고 끊어질 듯한 소리. 마치 곧 꺼질 것 같은 호롱불 같았다. 나는 돌아섰다. 짙은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기절할 만큼 매캐했다. 그런 다음 허리를 굽히고 제단 뒤를 향해 기어갔다. 새 아이는 제단 뒤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몸으로 동생들을 가려주고 있었다. 내가 기어오는 것을 본 민재가 손을 뻗어 나를 붙잡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오시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7살짜리 아이가 이 말을 내뱉을 때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새 아이를 모두 품에 껴안았다. 뼈가 부서질 만큼 아주 꽉 끌어안았다. 오지 않을 거다. 나는 말했다. 머리 위에서 불길이 굉음을 냈다. 마치 분노한 짐승 같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밖에 사람 소리는 한층 멀어진 듯했다. 청지기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흐릿해져 마치 물을 한 겹 덧댄 것 같았다. 불길에 밀려난 것인지 누군가 불러서 떠난 것인지 판단할 길이 없었다. 민호는 이미 기침을 너무 많이 해 말도 하지 못하고 작은 얼굴을 내 품에 묻은 채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미나는 우는 것을 멈추고 내 등에 조용히 엎드려 놀란 고양이처럼 작은 손으로 내 저고리 깃을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니! 민재가 갑자기 내 소매를 당기며 발밑을 가리켰다. 이 전돌들 좀 보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단 아래 바닥에는 깔끔하게 궁궐 양식의 까만 전돌이 깔려 있었고 사당의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재가 가리킨 몇 장의 전돌은 주변보다 색이 한 톤 정도 짙었고 가장자리의 회반죽 틈새도 확연히 넓었다. 이 전돌들은 받는 힘이 달라요.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민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말투는 비정상적으로 또렷했다. 어머니, 보세요. 주변 전돌들은 평평하게 힘을 받고 있는데 이 몇 장은 아래가 비어 있어서 밟으면 살짝 가라앉아요. 나는 멈칫했다가
손가락 관절로 그 전돌들을 두드려 보았다. 과연 소리가 비어 있었다. 어미를 좀 도와다오. 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모자는 함께 움직였다. 내 손끝은 연기에 그을려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틈새를 쥐려 할 때마다 여러 번 미끄러졌다. 민재는 서두르거나 당황하지 않고 먼저 옆제 사상에 있던 첫 새 촛대를 가져와 전돌 한 장의 가장자리를 지렛대처럼 비집어 느슨하게 만든 뒤 첫 번째 전돌을 드러내자 그 아래로 캄캄한 입구가 드러났다. 서늘하고 흙냄새를 품은 바람이 구멍 안에서 밀려 올라왔고 머리 위에 자결하는 연기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비밀 통로예요. 민재가 말했다. 나는 재빨리 남은 전돌들을 드러냈다. 구멍은 성인 한 명이 몸을 옆으로 틀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어졌다. 아래쪽으로는 돌계단이 삐뚤빼뚤하게 이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서씨 가문의 사당은 고려시대 끄트머리에 지어진 것이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서씨 가문의 선조가 전란을 대비해 사당 아래에 한양 도성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 사실은 족보에 은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이미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7살 난 내 아들이 그걸 찾아낼 줄이야. 민재야, 네가 어찌 알았느냐? 예전에 사당에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몇 장의 전돌은 쌓는 방식과 무게 중심 구조가 다른 곳과 달랐거든요. 민재는 말하면서 이미 민호를 자신의 등에 업고 있었다. 어머니, 어서 가시지요. 나는 미나를 안아 올리고 막 아래로 내려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불길에 집어삼켜지고 있는 사당을 한번 돌아보았다. 잠깐만, 나는 저고리 고름에 7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은장도를 끊어냈다. 그것은 내가 서씨 가문으로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것으로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치맛자락 한 조각을 찢어내어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 2개와 함께 불길과 가장 가까운 바닥에 던져 넣었다. 민재야, 너희 셋의 복주머니도 전부 저기 놔두거라. 민재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 깊은 곳에서 불빛이 한 번 반짝였다.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자기 허리춤에 복주머니를 풀고 민호의 목에 걸린 호신부와 미나의 손목에 있던 은방울을 빼냈다. 그리고 불길이 곧 번져갈 위치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오늘부터 나는 쪼그려 앉아 새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내 손을 꽉 잡아라. 앞으로 우린 서씨가 아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씨가 아닙니다. 민호는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도 흐릿한 발음으로 따라 말했다. 미나는 얼굴을 내 목덜미에 묻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럼 우린 무슨 씨예요? 윤씨다. 어미의 성을 따를 거야. 나는 미나를 안고 맨 먼저 비밀 통로 안으로 몸을 틀어 들어갔다. 민재는 민호를 업고 내 바로 뒤를 따랐다. 통로는 좁아서 몸을 옆으로 비틀어야만 지나갈 수 있었다. 양쪽 돌벽은 축축했고 푸른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나는 한 손으로 미나의 머리를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 돌벽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발밑의 돌계단은 높낮이가 고르지 않아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머리 위 뒤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사당의 대들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서두르자. 나는 말했다. 통로는 아래로 약 2길 정도 이어지더니 이내 평탄한 길로 바뀌어 북쪽을 향해 구불구불 뻗어 있었다. 방향을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밟고 있는 돌계단의 기울기로 보아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걷고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향한 자루가 다 탈 무렵의 시간이 지나자 앞쪽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달빛이었다. 통로의 출구는 메마른 관목 덤불에 가려진 한양 성곽 밖 황량한 언덕 위에 있었다. 내가 관목을 걷어내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강타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가 칼날에 베인 것처럼 아팠지만 그것은 매연이 없는 깨끗한 공기였다. 우리는 빠져나왔다. 민재가 내 뒤에서 빠져나와 민호를 내려놓고는 통로 입구를 되돌아보았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변의 돌무더기와 마른 나뭇가지들을 끌어다 입구를 다시 덮어 원래대로 감추었다. 이러면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아이가 말했다. 나는 이 7살 난 아이를 보며
마음속에 울컥 산산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미나를 안아들고 일어서서 저 멀리 도성 안서씨 가문 사당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불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밤하늘 절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물 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뒤섞여 들려왔다. 서씨 가문 사람들이 불을 끄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 황량한 도성밖 언덕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진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별채에 방치되어 총애를 잃은 정실부인과 새아이는 이미 사당과 함께 재로 변해버렸을 테니까. 늦가을의 밤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었다. 칼처럼 차가웠다. 나는 미나를 내 쓰개치마로 감싸고 민재에게 민호의 손을 잡게 한 뒤 언덕을 따라 관도가 있는 방향으로 걸었다. 달이 아주 밝아서 길바닥에 자갈과 마른 풀이 훤히 다 보였다. 그것이 유일하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발바닥의 물집은 아마 비밀 통로 안에서 돌을 밟으며 생겼을 것이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하지만 등 뒤의 저불길에 비하면 이깟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머니, 우린 어디로 가요? 내 옆을 걷는 민재의 목소리는 이미 아이의 것이 아닐 정도로 쉬어 있었다. 함경도 북방으로 간단다. 외숙부님을 찾아서요? 그래, 외숙부를 찾아서. 나의 오라비 윤경탁. 10년 전 한양을 떠나 북방 국경 수비 군대로 들어갔다. 말단 무관에서 시작해 어느덧 북방 병마절도사 자리까지 올랐다. 우리 남매는 연락이 잦지 않았고 마지막 편지는 3년 전이었다. 그는 편지에 함경도의 추위가 혹독하다며 내게 한양에서 편안히 잘 지내라고 적어 보냈었다. 편안히 잘 지내라고. 나는 고개를 숙여 내 품에 미나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내 옷깃을 사력을 다해 꽉 움켜쥐고 있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숨소리가 좋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미세한 잡음이 섞여 들렸다. 마치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다. 사당에서 너무 많은 연기를 들이마신 탓이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관도에 다다랐을 때 나는 한밤중에 길을 재촉하던 보찜 장수 상단에 소달구지를 세웠다. 달구지를 몰던 늙은 객주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옷차림이 남루한 여인이 아이 셋을 데리고 얼굴은 온통 검은 잿가루투성이에 손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연했다. 영락없이 화마를 피해 피난가는 아낙네였다. 댁들, 집에 불이라도 났소? 개성과나 넘어 객주까지만 편승하고 싶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마지막 남은 나무 비녀를 빼냈다. 내 것이지 서씨 가문의 물건이 아니었다. 비녀 머리에는 작은 옥이 박혀 있었는데 제법 빛깔이 쓸만했다. 이것을 차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객주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비녀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탓이구려. 달구지에는 짐이 가득 쌓여 있어 꼬리 쪽에 작은 빈자리밖에 없었다. 나는 새 아이를 나란히 앉게 하고 수레에 있던 삼배 거적대기를 깔아주었다. 민호는 아직도 기침을 했다. 나는 민호의 머리를 민재의 무릎에 베게 하고 몸을 옆으로 뉘어 숨쉬기 편하게 해주었다. 달구지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푹 팬 곳을 지날 때마다 뼈가 흩어질 듯 덜컹거렸다. 어머니, 민재가 문득 낮게 불렀다. 왜 그러니? 아버지는 왜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분은 임시가 우리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 어째서요? 이 질문은 너무 컸다. 7년 전 서씨 가문에 시집와서 그에게 아이 셋을 낳아주고 집안의 위아래 의식주를 모두 관리하면서도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여자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큰 질문이었다. 나중이 되면 알게 될 거다.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민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동생의 숨을 골라주었다. 북쪽 길목 객주에 도착한 뒤 나는 미나의 심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조각으로 가장 싼 헛간을 빌려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에 남은 엽전으로 거친 보리개떡 4개와 뜨거운 물 한 주전자를 샀다. 개떡을 먹을 때 미나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이 떡 너무 딱딱해요. 안 씹혀요. 물에 불리면 부드러워진단다.
나는 개떡을 잘게 떼어 사기사발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 한 조각씩 아이에게 먹여주었다. 민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딱딱한 개떡을 씹어 삼켰다. 민호도 형을 따라 개떡 한 입, 베어 물고 물 한 모금 마시며 진지하게 먹었다. 이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한양 서씨 저택에서는 비록 총애받지 못하는 별채에 살았어도 하루 세끼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 아이 중 누구도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객주를 출발한 후 나는 수중에 남은 자원을 셈해보기 시작했다. 몸에 지닌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곤 오른 손목에 얇은 은가락지 하나뿐이었다. 친정어머니가 주신 혼수품으로 빛깔이 괜찮았다. 그리고 민재가 몸에 품고 있던 작은 금조각 하나. 그것은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베네쩌고리 안에 꿰매어 준 것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쓰기 아까워 줄곧 간직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 고을의 장터에서 은가락지를 내주고 가장 낡아빠진 노새 달구지를 구했다. 술에 덮개는 구멍이 나 있었고 바퀴축은 헐거워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며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수레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적어도 아이들이 걷지 않아도 되니까. 어머니, 여기서 북방관악까지는 얼마나 춥니까? 민재는 달구지 앞자리에 앉아 마부처럼 고삐를 당기는 시조를 하며 물었다. 대략 1200리 정도 될 거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20날. 늦으면. 나는 아이를 한번 쳐다보았다. 늦을 일은 없다. 북쪽으로 향할수록 점점 더 추워졌다. 나는 험준한 산길을 가며 남은 엽전을 철저히 계산하며 썼다. 거친 잡곡떡이 가장 싼 식량이었다. 한 양에 3개. 돌덩이처럼 딱딱했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다. 이따금 촌락을 지날 때면 나는 잠시 멈춰서 백성들의 간단한 농기구를 고쳐주곤 했다. 헐거워진 유키, 삐뚤어진 물레의 축, 톱니가 걸린 물레방아 등을 손봐주고 따뜻한 밥 한 끼나 장작 한 묶음을 얻었다. 이것들은 내가 시집가기 전부터 다룰 줄 알던 솜씨였다. 내 아버지는 공조의 참판이셨다.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며 기물의 도안을 보고 부품을 다듬으며 하중을 지탱하는 경물의 이치를 자수나 요리보다 먼저 배웠다. 서씨 가문에 시집 온 뒤로 이런 기술은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다. 서명진은 사대부 양반의 아내가 그런 장인의 천한 기술을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잇는 미천이 되었다. 미나의 기침은 좀처럼 낫지 않았다. 밤이 될 때마다 심하게 기침을 했고 작은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길가에서 캔 야생 박하를 끓여 물을 먹였고 내 겉옷을 벗어 아이의 몸을 감싸주었다. 밤바람이 술의 덮개에 뚫린 구멍으로 들이쳐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미나는 내 품에 기댄 채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안 춥단다. 민재가 묵묵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 어깨에 덮어주었다. 내가 밀어내려 하자 아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는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7살짜리 아이가 내뱉는 말은 어른과 같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저희 셋 중 아무도 함경도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보았다. 찬바람에 갈라진 입술과 연기에 그을린 뒤 여전히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이마를 보며 문득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불길 속을 떠나온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절대 울어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이 길 위에서 눈물은 엽전 한 푼어치 가치도 없었다. 밥 대신 먹을 수도, 약 대신 쓸 수도 없었으며 노새를 더 빨리 달리게 할 수도, 아이의 기침을 멈추게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민재가 덮어준 옷을 단단히 여미고 고삐를 쥔 채 북쪽의 밤거리를 향해 계속 길을 재촉했다. 노새수레는 달빛 아래서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새 아이는 덜컹거림 속에서 점차 잠이 들었다. 나는 한 손으로 고삐를 쥐고 다른 한 손은 미나의 등에 가볍게 얹어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움직임을 느꼈다. 숨소리에는 여전히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한결 맑아져 있었다. 북방으로 향하는 길엔 아무것도 없었다. 인가도 없었으며 끝없는 어둠과 갈수록 차가워지는 천령 고개의 바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향이었다.
이랴. 내가 나지기 말하자 노새가 콧김을 뿜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등 뒤 남쪽 하늘의 지평선 위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북방 군대의 진영은 낙림산 기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끝없이 이어진 군막들이 잿빛 비늘처럼 얼어붙은 땅에 납작 엎드려 있는 듯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다. 수레의 오른쪽 바퀴에는 이미 금이가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바깥으로 비틀거렸다. 민재가 수레에서 뛰어내려 주어 온 나뭇가지로 바퀴축을 고정하고는 억지로 끌다시피 하여 군영 문 앞까지 수레를 몰았다. 수문장 병사가 우리를 막아섰다. 누구냐? 수고로우시겠지만 윤경탁 병마절도사 나리께 통보해 주십시오. 누이 윤서희가 왔다고 전해 주십시오. 병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산발한 머리에 탱국물이 흐르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채 기침을 멈추지 않는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등 뒤로는 피골이 상접한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절도사 영감의 피부치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절도사 나리의 누이 동생이라고? 병사의 말투에는 뚜렷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무슨 증표라도 있소? 나는 속적삼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구리로 만든 반쪽짜리 호랑이 모양의 병부였다. 가장자리가 이미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나와 오라비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신 신물이었다. 그 위에는 윤씨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병사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피더니 안색이 변했다. 그는 뒤돌아 군영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오라비 윤경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10년 전보다 두품은 더 건장해져 있었고 어깨는 산맥처럼 넓었으며 얼굴에는 왼쪽 눈썹에서 광대뼈까지 가로지르는 칼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는 천릭의 갑옷을 걸친 차림으로 큰 걸음으로 진영문을 향해 걸어 나오다 중간에 멈칫하고 섰다. 그는 나를 보았다. 나는 부서지기 직전인 낡은 달구지 옆에 서 있었다. 발에 신은 집신은 이미 바닥이 다 닳아 발가락이 밖으로 튀어나온 채 자줏빛으로 얼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씻어내지 못한 잿자국이 가득했다. 품속에 미나는 기침을 하고 있었고 민재와 민호는 내 뒤에 서 있었다. 세 아이 모두 창감 장작개비처럼 비쩍 말라 있었다. 윤경탁의 눈시울이 단박에 붉어졌다. 서야. 오라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네 꼴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 나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구멍에 손뭉치가 틀어막힌 듯했다. 스무날의 강행군, 스무날의 불면부류, 스무날을 이 악물고 버틴 시간, 그 불길을 떠나온 순간부터 나는 내내 스스로에게 쓰러지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오라비의 얼굴을 본 순간 돌연 무릎에 힘이 쑥 빠져버렸다. 민재가 뒤에서 나를 부축했다. 외숙부님. 아이가 나를 대신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데리고 한양에서 외숙부님께 의탁하러 오셨습니다. 저희는 서씨 가문에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윤경탁이 두세 걸음 만에 뛰쳐와 내 품에 미나를 받아들고는 손을 뻗어 내 팔을 부축했다. 오라비의 손은 거칠고 뜨거웠다. 마치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로 쇠를 쥔 것 같았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가 몹시 낮게 깔렸고 목젖이 크게 한 번 움직였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윤경탁은 우리를 자신의 막사 뒤편에 있는 작은 거처에 머물게 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화로가 피워져 있어 따뜻했다. 종군 의원이 와서 미나의 목 상태를 살펴보고는 매연의 기도가 상했으니 푹 쉬어야 한다고 했다. 민호의 기침은 그나마 가벼워서 탕약을 2첩 먹이니 차도를 보였다. 나는 아이들을 재워두고 화로 곁에 앉아 지난 20날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윤경탁에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사당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세로 지식이듯 짜낸 목소리였다. 그 불길은 애초에 너희 모자를 노리고 지른 것이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윤경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찻사발이 튀어올랐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당장 한양으로 가서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오라버니,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당장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워기는 건 그가 버렸던 것들이 훗날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거대한 태산이 되는 걸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경탁은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어찌할 생각이냐. 우선은 살아야지요. 내가 말했다. 그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다음 날, 나는 군영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혔다. 부상병들의 막사 앞을 지날 때 안에서 젊은 병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을 걷고 들어갔다. 20살 남짓한 병사가 평상에 누워 있었는데 오른쪽 허벅지가 박통처럼 부어올랐고 무릎 아래 종아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바깥을 향해 있었다. 곁에 있던 의원은 비오듯 땀을 흘렸고 2명의 조수가 병사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으나 아무도 감히 그 다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묻자 의원이 돌아보았다. 내가 절도사 영감의 누이 동생임을 대충 알아차린 듯 마지못해 대답했다. 달구지의 축이 부러지면서 끌채가 다리를 덮쳤소. 허벅지 뼈가 어긋났는데 다시 맞출 수가 없구려. 이대로 두면 다리를 잘라야 할 판이요. 나는 곁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다리를 살폈다. 뼈가 어긋난 방향은 바깥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근육은 이미 굳어져 부러진 뼈를 사각지대에 꽉 끼워버린 상태였다. 무식하게 힘으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오히려 상처만 더 벌어질 뿐이었다. 곱고 단단한 나무 막대 2개 없습니까? 길이만 맞으면 됩니다. 의원이 흠칫 놀랐다. 있기야 하오만. 그걸로 뭘 어쩌려고 그러시오? 넓은 무명천 하나와 가장 독한 소주 한 병도 가져다 주십시오. 의원은 반신반의하며 사람을 시켜 물건을 가져오게 했다. 물건이 오자 나는 먼저 독한 술을 손에 부어 비비고 상처 주변 피부에도 부었다. 병사가 아파서 평상에서 튀어오를 뻔했다. 꽉 누르세요. 나는 두 조수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2개의 나무 막대를 허벅지 양옆에 대고 무명천으로 고정하여 간단한 지렛대 장치를 만들었다. 한쪽 끝은 고관절에 대어 지렛대의 받침점으로 삼고 다른 쪽 끝은 내 손바닥으로 천천히 힘을 가했다. 경물의 원리를 이용해 어긋난 뼈를 반대 방향으로 1촌씩 밀어 제자리로 맞추어 넣었다. 우두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제자리로 돌아갔다. 병사의 비명이 뚝 끊기더니 탈진한 듯 평상에 늘어져 헐떡거렸다. 나는 남은 무명천과 막대로 단단한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조수에게 독한 술로 상처 주변을 다시 한번 닦게 했다. 3달 동안은 땅을 밟아선 안 됩니다. 1회에 한 번씩 부목을 갈아주십시오. 나는 일어서서 옷자락에 묻은 핏자국을 대충 닦아냈다. 의원이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보다가 물었다. 댁은 의원이시오?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저 사물의 무게와 힘을 다루는 경물의 이치를 조금 알 뿐입니다. 막사 밖에는 어느새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었다. 만호 계급쯤 되어 보이는 무관 몇 명이 발 뒤에 서서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윤경탁은 맨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입꼬리를 슬쩍 올리고 있었다. 북방에 자리 잡은 지 3달째 되던 날, 나는 군용 수레를 개량하기 시작했다. 북방 군대에서 쓰는 수레는 명나라의 양식을 본뜬 것이라 차체가 둔탁하고 바퀴축이 조잡하여 언땅과 자갈길 위에서는 30리도 못 가금이 가버렸다. 윤경탁도 내게 여러 번 불평을 터뜨렸다. 매년 수레 고치는 데만 군수 물자에 이 할이 쓰인다고 했다. 나는 보름에 걸쳐 진영에 있는 모든 수레를 다 뜯어보고 하중을 계산한 도안을 수백 장 그렸다. 문제는 바퀴축의 재질과 구조에 있었다. 무쇠축은 너무 부러지기 쉽고 나무축은 너무 무르다. 게다가 충격을 흡수할 방도가 전혀 없어 쇳길이 딱딱 맞부딪히다. 빨리 달리면 깨져버리는 것이다.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무쇠 대신 강철과 단단한 나무를 결합한 복합축을 쓰고 축 주변에 기름을 먹인 소가죽을 덧대어 완충제 역할을 하게 했다. 바퀴살도 일자형에서 곡선형으로 바꿔 충격을 분산시켰다. 어려운 점은
도안의 설계를 실물로 구현해내는 것이었다. 국경 대장간은 열악했고 도구도 낡았으며 철광석조차 부족했다. 나는 작업장 책상에 도안을 펼쳐놓고 사흘 내내 눈도 붙이지 않은 채 쇠붙이의 강도를 계산하며 대장장이가 시범 삼아 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로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스스로를 무명이라 부르는 자였다. 군형의 벙어리 호위무사였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언제나 색이 바랜 잿빛 천릭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제법 준수하여 짙은 눈썹에 별빛 같은 눈을 가졌건만 항상 누군가에게 수백 냥의 빚이라도 진냥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 작업장에 파견되어 장작을 패고 물을 끓이는 허드렛 일을 맡았다. 처음 며칠은 그를 신경 쓰지 않았으나 차츰 이 벙어리가 일하는 방식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장작을 팰 때는 굵기를 철저히 나누어 질서정연하게 쌓았고 화로 불을 다룰 때는 불 조절이 기가 막히게 적절했다. 심지어 어느 날 삭풍에 내 도안이 흩어졌을 때 그가 주어 내게 건넨 도안의 순서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전체 조감도에서 부분 조감도, 무게를 계산한 도안에서 부속품 상세도까지 단 한 장의 오차도 없었다. 장작이나 패는 벙어리 무사가 공조 장인들이나 볼 법한 기물 도안의 논리를 읽을 줄 안다니.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눈을 내리깐 채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막 도안을 서안에 올려놓더니 뒤돌아 다시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물 끓었으니 내려놔. 내가 말하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끓인 찻주전자를 내 손가락 곁에 얌전히 내려놓고는 구석으로 조용히 물러났다. 나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가 내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기로 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내가 개량한 첫 번째 수레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시운전을 하던 날, 윤경탁은 직접 수레를 몰고 연병장을 10바퀴나 돌았다. 차체는 땅에 못을 박은 것처럼 안정적이었고 바퀴축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명물이다. 윤경탁이 수레에서 뛰어내리며 끌채를 두드리고 내게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하지만 나는 수레 하나로 만족할 수 없었다. 북방의 방어 체계에는 더 큰 구멍이 하나 있었다. 원거리에서 쏘아 올릴 타격 무기가 부족했던 것이다. 군대에 보급된 신기전은 사거리가 짧고 점화하여 쏘아 올리는 속도가 느리며 명중률도 형편없어 오랑캐 기병의 돌격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나는 새로운 형태의 화기, 이른바 연발 병력 신기전의 설계에 착수했다. 핵심 원리는 다수의 톱니바퀴 조를 사용해 기존의 활대를 대체하여 연속으로 시위를 당기고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발사 속도는 일반 쇠뇌의 3배에 달했다. 이 설계에는 대량의 정밀 부품 가공이 필요했다. 나 혼자서는 무리였기에 무명을 불러들였다. 이것 좀 깎아줘. 나는 철판 한 조각과 부품 도안 하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는 도안을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줄을 집어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솜씨는 대장간의 노련한 장인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엄지손가락만 한 톱니바퀴 조각을 그는 반 시즌 만에 갈아냈다. 치수는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예전에 공조에서 이런 일 해본 적 있어? 내가 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근데 손이 어찌 이리도 흔들림이 없지? 그는 손을 들어 허공에 검을 쥐는 시척을 해보였다. 검을 휘두르다 보니 손이 굳건해졌다는 뜻인 모양이었다. 나는 콧방귀를 뀌고는 더 묻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도안을 그리고 그는 쇠를 깎았으며 내가 수치를 계산하면 그는 물을 끓였다. 이따금 내가 서안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 끼니를 걸을 때면 어느새 책상 모서리에 만두 하나나 뜨거운 국 한 사발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애탄이 이보내고 0000단의 당공단은 내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작업장 안에는 줄이 쇠판을 긁는 소리와 화로의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오히려 무명과 제일 친해진 것은 미나였다. 기침을 완전히 회복한 이 계집아이는 종일 군영안을 쏘다니며 온갖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하루는 아이가 내가 버린 도안 자투리에 예쁜 먹선 무늬가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명에게 졸라 그걸 작게 잘라 변방장터에 내다 팔 생각을 했다. 그런 걸 누가 산다고 그래?
내가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변방장터 객주들은 다 거친 종이에 장부를 쓰는데 못생기고 쓰기도 불편해요. 어머니가 버리신 도안 뒷면을 편지지 크기로 자르고 무늬 있는 쪽을 위로 오게 묶었더니 한 양에 2장씩이나 팔렸다고요. 예쁘고 질겨서 쓰기도 좋대요. 미나는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했다. 오늘만 63냥이나 벌었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 벌써 장사 수완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무명 역시 옆에 서서 미나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 밑에도 눈치채기 힘든 옅은 웃음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금세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5년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때때로 한양에서의 그 대화제가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5년째 되던 해가을, 북방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여진족 침략이 발생했다. 3만 명의 기병이 밀고 내려와 낭림산 이북의 드넓은 초원을 시꺼멓게 뒤덮었다. 윤경탁은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웠다. 전투는 밤낮으로 이래 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개량한 신제 흑우 화차가 진영 맨 앞줄에 배치되었다. 강철과 나무를 합친 복합축이 언 땅을 지식이며 구를 때마다 묵직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연발 병력 신기전이 화차 뒤편에 도열하여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가 주술처럼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나흘째 되던 날, 여진족 주력 기병이 가장 맹렬한 돌격을 감행했다. 삼천의 철기병이 얼음 부스러기를 짓밟으며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말발굽 소리에 땅이 요동쳤다. 하지만 신기전이 일제히 발사되자 화살비가 하늘을 뒤덮었고 파도처럼 끊임없이 쏟아졌다. 기존의 신기전은 한 차례 쏜 뒤 재장전하는데 15숨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새 신기전은 단 3숨이면 좋겠다. 기병들이 군영 50보 앞까지 돌격했을 무렵 그들의 3분의 1이 이미 고슴도치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1회째 되던 날 마침내 오랑캐는 괴멸했다. 승전보가 한양으로 전해진 것은 섣달 무렵이었다. 전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조정에 어명을 내리셨다. 북방 병마절도사 윤경탁은 진흥부원군으로 승격하여 대대로 그 자귀를 세습하게 하였고 신무기를 설계한 윤서인은 비록 평민의 신분이나 세상을 울릴 군공을 세웠으니 특별히 정일품 정경부인으로 봉하노라. 금책과 금인을 하사하며 즉일 한양으로 입궐하여 책봉을 받으라는 어명이었다. 교지가 북방의 작은 막사에 당도한 날 나는 작업장에서 도안을 수정하고 있었다. 윤경탁이 직접 명황색 비단 두루마리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그 뒤로 교지를 전하러 온 내관과 내금이 무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마당에는 병사들이 까맣게 엎드려 있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무명천으로 손에 묻은 먹물을 닦아냈다. 정경부인 윤씨, 전하의 교지를 받으시오. 내관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마당으로 걸어나가 치맛자락을 걷고 무릎을 꿇었다. 교지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으나 내 귀에 꽂힌 것은 오직 마지막 한 구절뿐이었다. 즉일 길을 나서 한양으로 돌아와 궐에 들어 책봉을 받으라. 한양으로 돌아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책을 받아들었다. 내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내 왼편에는 어느덧 서당과 향교를 통틀어 북방 최고의 신동학자로 성장한 12살 소년 민재가 서 있었다. 오른편에는 10살배기 여식이 되어 북방 대도호부 객주들의 으뜸 상단을 주무르는 거상으로 자라난 미나가 섰다. 민재 뒤에 선 민호는 11살의 나이로 군적에 올라 진영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어린 초관이 되어 있었다. 세 아이는 모두 등뼈를 곧게 펴고 당당히 서 있었다. 무명은 작업장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잿빛 천릭에는 여전히 쇳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문틀을 쥔 그의 손가락에 순간적으로 바짝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윤경탁은 군영의 연회를 베풀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그는 탁자를 치며 내게 말했다. 서야, 드디어 한양으로 돌아가는구나. 좋아, 돌아가서 우리 윤씨 가문의 여식이 어떤 기계를 품고 있는지 그놈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라. 나는 찻잔을 든 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오라버니, 내가 말했다.
제가 한양에 돌아가는 건 그저 궐에서 책봉을 받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윤경탁이 나를 바라보았다. 취기가 다소 가신 얼굴이었다. 그럼 또 뭘 하려는 게냐. 5년 전에 불이 한 번 났지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몹시 가벼웠다. 청산해야 할 빚,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윤경탁은 잠시 침묵하더니 술사발을 들어 단숨에 비워버렸다. 가거라. 그가 말했다. 이 오라비가 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마. 길을 떠나던 날, 북방의 하늘은 갓 빨아 널어놓은 명주처럼 푸르렀다. 나는 가마 안에 앉아 발을 걷어 올리고 낙림산을 한 번 돌아보았다. 5년 전 나는 숨이 끊어져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 수중엔 엽전 한 꼬 없었고 온몸에 묻은 잿가루와 상처투성이 손이 전부였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일품 정경부인의 금책과 각자 제 몫을 능히 해내는 새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돌아간다. 가마와 마차 행렬이 남쪽을 향해 덜컹거리며 나아갔다. 무명은 흑마를 타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일행의 뒤를 따랐다. 나는 발틈으로 그를 슬쩍 훔쳐보았다.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고 잿빛 천릭 대신 짙은 색의 무관 복장으로 갈아입고 허리엔 환도 한 자루를 차고 있었다. 벙어리 호위무사라. 나는 발을 내리며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다. 정일품 정경부인의 행렬은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성대한 위용을 자랑했다. 16명의 가마꾼이 매는 16인교 지붕에는 순금술이 매달려 있었고 가마의 네모서리엔 진흥부원군의 깃발이 걸려 있었다. 맨 앞은 내금이 무사들이 길을 열었고 뒤는 군졸들이 호위했으며 한가운데는 무려 32명의 하인과 시종이 따랐다. 윤경탁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백마에 올라타 가마 곁을 직접 호위했다. 햇빛을 받은 그의 얼굴 흉터가 은빛으로 빛났다. 한양 도성에 입성한 날은 9월 보름이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고 한양의 육조거리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다. 내금 위의 징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렸고 징이 울릴 때마다 백성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이내 까치발을 하고 한치라도 더 보려 목을 뺐다. 온다, 온다. 진흥부원군의 행렬이네. 저 가마에 타신 분이 이번에 책봉 대신 정경부인 마님이시라지? 신무기를 만들어 내신 분이라던데 여인이 맞다더냐? 정말인가 보네. 가마 밖에서 백성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펄펄 끓는 솥단지처럼 밀려 들어왔다. 나는 가마 안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모으고 있었다. 정일품 저기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묵직한 금실로 수놓인 챗무늬가 햇빛을 받아 잘게 부서지는 빛을 발했다. 내 맞은편에 앉은 미나는 몰래 가마발을 살짝 들치고 밖을 내다보다가 문득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나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밖을 보았다. 육조거리 모퉁이 쪽, 행렬에 밀려 사람들 틈에 낀 남녀 한 쌍이 돌계단 아래로 밀려나 있었다. 남자는 푸른색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옷감은 나쁘지 않았으나 소매 끝부분은 이미 해져 실오라기가 삐져나와 있었다. 여자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옅은 미색 치마는 군중에게 밟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16인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부러움, 질투, 분함,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허탈함. 여자가 그의 낡은 소매를 잡아당겼다. 명진 서방님, 저 행렬 너무 거창하네요. 정일품 부인이라니 예전 우리 댁보다도 훨씬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영평군은 무슨. 남자가 낮게 쏘아붙였다. 이미 직첩이 깎여 허울 뿐인지 오래거늘. 이젠 그저 남촌에 찌그러진 초라한 양반일 뿐이야. 서명진. 5년 만에 보는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광대뼈는 예전보다 도드라졌고 눈두덩은 푹 파였으며 망건 아래 상투에는 어느새 흰머리가 희끗희끗 섞여 있었다. 그곳에 선 그의 모습은 5년 전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의기양양하던 시절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선 임유월. 그 옛날 불길 속에서 그가 품에 안아들었던 여인 역시 예전의 물기 어린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꺼운 분칠로도 눈가의 주름을 다 가리지 못했고 무언가를 참아내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나의 가마가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금박을 입힌 술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며 그들의 머리 위로 잘게 부서지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명진이 무의식적으로 가마발을 올려다보았다. 주름이 촘촘히 쳐져 있어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한참 동안 가마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미간이 점점 더 깊게 파였다. 저 가마 안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 어쩐지 낯이 익은데 임유월이 다시 그의 소매를 당겼다. 명진 서방님, 혹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선을 거두었다. 가자, 길 막지 말고. 두 사람은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파고들었고 금세 환호성 속에 파묻혀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가마발을 내렸다. 내 얼굴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민재는 말을 타고 가마 곁을 걷고 있다가 주렴 너머로 낮게 물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보았다. 우리를 알아보았을까요? 아니, 내가 대답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누가 기억하겠니?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말을 몰아 가마의 정면을 막아서며 걸었다. 12살 소년의 등은 창끝처럼 꼿꼿했다. 경축 연회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렸다. 문무백관이 모두 모여 술잔을 부딪혔다. 전각 안에는 수백 개의 궁등이 켜져 있었고 촛불이 금빛 바닥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윤경탁은 무관석의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 곁엔 북방 군영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이 자리했다. 나는 민재와 민호를 데리고 먼저 자리에 앉게 한 뒤 편전으로 물러나 저기를 가다듬고 전하의 부름을 기다렸다. 미나가 내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소곤거렸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서명진도 오늘 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전하께서 그의 조상들이 세운 옛공을 어여삐 여겨 말석의 자리 하나를 내어주셨대요. 그런데 그 인간이 글쎄 임유월도 데리고 왔다지 뭐예요. 임유월이 3년 전에 기어코 정실 자리를 꿰찼대요. 그 말을 듣고 내 입꼬리가 살짝 움직였다. 어떤 감정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편전의 문이 열리고 내관 하나가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정경부인 마님, 전하께서 부르십니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를 가다듬었다. 가자. 근정전의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렸다. 정각 안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이 돌연 한 박자 잦아들었다. 완전히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 소리가 일제히 한 톤 낮아졌다. 수면에 돌멩이가 던져진 후 일어나는 짧은 정적과도 같았다. 정일품 정경부인 윤씨 드시오. 내관의 낭낭한 목소리가 근정전 지붕 아래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나는 발걸음을 떼어 정각 안으로 들어섰다. 정일품 저기의 넓은 치맛자락이 바닥을 끌며 스스슥하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머리에 쓴 가채에는 화려한 용잠과 칠보 장식이 꽂혀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민재와 민호가 내 양옆에서 나를 따랐고 미나는 가장 뒤에서 두 오라비보다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다. 전각 양측의 대신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예를 표했다. 정경부인, 경하드립니다. 정경부인의 명성은 익히 들었사옵니다. 나는 목례로만 답하며 시선을 정면으로 둔 채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중간쯤 걸었을 무렵 내 곁눈질에 왼쪽 말석에 앉은 서명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손에 은잔을 들고 고개를 돌려 옆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관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몸이 잠시 굳어지는 듯했지만 즉시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아마도 부인이라는 호칭이 그에게 너무나 낯설어 미처 반응하지 못한 탓이리라. 그러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처음엔 그저 의례적인 호기심이었다. 도대체 북방의 이름을 떨친 정경부인이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그 다음엔 혼란이 찾아왔다. 어찌 저 여인의 얼굴이 이리도 낯이 있단 말인가. 그 다음 순간 그의 두 눈이 무섭게 커졌다. 동공이 격렬하게 수축했고 입술은 벌어졌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얼굴의 핏기가 일순간에 싹 가시며
투명할 정도로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손에서 은잔이 미끄러졌다. 소반에 부딪혀 한 번 튀어오른 술잔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쏟아진 술이 그의 도포 자락을 적시며 검은 자국을 남겼다. 말석에 앉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신음을 내뱉었다. 서희야. 아무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연회장에 울려 퍼지는 궁중아악 소리에 파묻혀 버릴 만큼 너무도 작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응이 큰 쪽은 그의 곁에 있던 임유월이었다. 내 얼굴을 똑똑히 알아본 순간 그녀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튕겨 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꼿꼿하게 나를 가리켰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귀신이야. 근정전 안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말석으로 쏠렸다. 임유월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멈추지 못했다. 서명진이 다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 자리에 앉히려고 했지만 그의 손 역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을 지나쳐갔다. 치맛자락이 바람을 일으켰지만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어좌에 앉으신 전하를 향해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뒤에서 누군가 임유월을 부축해 자리에 앉혔고 말석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지만 이런 일쯤이야. 대전 위에서 진행되는 치하와 농공행상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것이었다. 전하께서 자리를 내어주셨다. 나는 무관석 상석, 윤경탁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윤경탁이 나를 슬쩍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금 서명진 전홍 표정이 어떨지 안 봐도 훤하다. 안 봐도 압니다. 나는 찻잔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5년 전 불길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었을 때의 그 낯짝과는 전혀 다른 몰골이겠지요. 연회가 끝난 뒤 나는 새 아이를 데리고 근정전 측문으로 빠져나와 긴 회랑을 지나 역관으로 돌아갈 수레에 오르려 했다. 국문을 채 벗어나기도 전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야, 윤서희, 개설아.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민재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차갑게 말했다. 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윽고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내 소매를 잡아채려 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난 무명이 그 손을 세게 내리쳤다.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서명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섰고 벌쨌게 달아오른 손목을 감싸쥔 채 내 앞을 가로막고 선 잿빛 천릭의 호위무사를 경악한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네 이놈! 넌 대체 뉘기에 감히 내 앞을 막아서느냐.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벙어리이니 당연히 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환도 자루에 올려져 있었고 뼈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제야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서명진은 회랑의 희미한 청사초롱 아래 서 있었다. 도포 자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임유월이 기둥을 붙들고 서 있었는데 얼굴의 화장은 눈물에 번져 반쯤 지워져 있었다. 서희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너 죽지 않았구나. 어떻게 살아있는 게냐? 나는 그를 묵묵히 쳐다보았다. 5년 만이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다 무명의 칼집에 가슴이 가로막혔다. 나는 너희 모자가 그 불 속에서 다 죽은 줄로만 알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려 5년이나 상복을 입었어. 사당터에다 너희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까지 지냈단 말이다. 아, 그러셨습니까? 그것 참 고마운 일이군요. 서희야, 내 말을 들어봐. 그는 무명의 칼집을 비껴가며 조급하게 몸을 내밀었다. 그때 그 불은 사고였어. 내가 일부러 너희를 먼저 버리고 간 게 아니야. 유월이가 회임을 하고 있었기에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서대감,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이 호칭에 말문이 막혔다. 예전엔 그를 서방님 혹은 대감마님이라 불렀지 단 한 번도 남대하듯 써 대감이라 부른 적이 없었다. 지나간 과거지사는 다시 들먹일 필요 없습니다.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 그의 말투가 갑자기 다급해지더니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 충격과 당황스러움에서 벗어나 점차 내가 익히 알던 그 얄팍한 계산이 깔린 빛으로 바뀌었다. 서희야, 넌 내가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내 정실부인이야. 내 아이들을 낳은 서씨 가문의 안방마님이라고. 이제 네가 정경부인이 되는 하늘이 내린 경사를 맞았으니 우리 서씨 가문도 우리 서씨 가문이라니요. 민재가 돌연 입을 열었다. 12살 소년의 목소리는 북방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명진은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입이 쩍 벌어졌다. 소년은 아직 그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지만 그 두 눈이 지금 그를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길가에 하찮은 벌레를 보듯. 민재야. 서명진의 말투가 돌연 부드러워졌다. 그는 손을 뻗어 민재의 상투를 쓰다듬으려 했다. 아들아, 아비가 미안하다. 이 아비가 저는 서씨가 아닙니다. 소년이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저는 윤씨입니다. 서명진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뒤에서 임유월이 뛰쳐나오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날카롭게 악을 썼다. 윤서희, 너 참으로 독한 년이구나. 5년 동안이나 거짓으로 죽은 채를 해서 명진 서방님이 처자식을 잃고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다니. 이건 삼강오륜을 어지럽히는 불효요, 불의요, 불충이다. 입 다물어. 미나가 자그마한 몸집으로 내 뒤에서 쏙 튀어나오며 양손을 허리에 얹고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냇간년이 어느 눈으로 우리 어머니가 불충하고 불의한 걸 보았다고 짓거려? 남의 지아비를 빼앗은 주제에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네. 너, 임유월은 어린아이의 말대꾸에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명진을 돌아보았다. 명진 서방님, 무어라 말 좀 해보세요. 저 여자는 서방님의 아내잖아요. 조선의 국법에 따르면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하여 5년 동안 이름을 숨기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지아비를 버린 칠거지약에 해당합니다. 당장 한성부 관아에 고발할 수 있다고요. 서명진은 이를 악물더니 돌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서희야, 유월이의 말이 맞다. 넌 내 아내야. 살아서도 서씨 가문의 사람이고 죽어서도 서씨 가문의 귀신이다. 이제 네가 정경부인이 되었고 신무기의 도안까지 지니고 있으니 이치에 따라 마땅히 아이들을 데리고 서씨 가문으로 돌아와 부부가 일심동체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사대부의 법도야. 회랑 안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피식 웃었다. 쓴 웃음도 냉소도 아니었다.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와 어이가 없어 터진 웃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서대감, 자중하십시오. 그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나는 소매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 바로 수기로 쓴 기별기였다. 거기에는 그의 수결과 나의 수결, 그리고 한성부 관아의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5년 전, 대화제가 일어나기 사흘 전이었다. 이 기별기는 5년 전에 이미 관인까지 받아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나는 높지 않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이 몸은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이며 당신 서씨 가문과는 털끝만 한 인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명진은 누렇게 바랜 종이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방울씩 빠져나갔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난 이런 문건에 수결한 적이 없다. 수결하셨습니다. 나는 기별기를 다시 소매에 넣었다. 그날 술을 3잔 거나하게 들이켜시고 수결하셨지요. 당신은 아마도 기방에서 내기 걸고 장난으로 쓴 거라 착각하셨나 본데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명이 검자루를 잡은 채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나섰다. 벙어리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디딘 한 걸음의 살기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처럼 서명진과 임유월을 3걸음이나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나는 몸을 돌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민재야, 미나야, 민호야, 가자.
새 아이가 일제히 몸을 돌려 내 뒤를 따랐다. 발걸음 소리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했다. 미나야, 뒤에서 서명진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희야, 윤서희, 돌아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궁궐 밖에는 달빛이 찬서리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조회의 징소리가 채 울리기도 전 윤경탁은 이미 편전 앞들 정중앙에 서 있었다. 진흥부원군의 조복을 차려입은 그의 손에는 두툼한 탄핵 상소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붉은 주사로 쓰인 8글자가 적혀 있었다. 방화 살인 및 모명. 나는 조례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일품 정경부인으로서 배석할 권리는 있었으나 오늘의 무대는 내가 아닌 오라비가 나서는 것이 더 합당했다. 나는 궁궐방 마차 안에 새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다. 궁궐 밖과 마차 안에 발이 반쯤 들려 있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미나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외숙부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3달 전부터다. 내가 대답했다. 전하의 교지가 함경도에 당도한 그날부터 시작하셨지.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미나가 주도했다. 이 아이가 지난 5년 동안 북방상단을 장악하면서 한양의 객주들과 뒷골목에 이미 보이지 않는 정보망을 촘촘히 엮어둔 터였다. 한양으로 돌아온 지 열흘도 안 되어 미나는 5년 전 서씨 가문, 사당 화재의 주동자인 노비 칠복을 찾아냈다. 칠복은 원래 서씨 가문의 허드렛 일꾼이었다. 화재 이후 입막음용으로 은돈을 두둑이 챙겨 면천되어 쫓겨났고 남촌에 작은 주막을 차렸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은돈도 다 떨어지고 주막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미나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가게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다음 달 새빵값 걱정을 하고 있었다. 소반 위에 1천 양짜리 환음과 청나라 국경으로 떠날 수 있는 호패가 놓이자 칠복은 망설였다. 하지만 채반 시즌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불을 지르라고 시킨 것은 임유월이었다. 불씨는 기름을 잔뜩 먹인 손뭉치로 사당 동남쪽 제단 아래 숨겨두었다. 견문에 쇠사슬을 채운 것도 칠복이 미리 해둔 짓이었다. 임유월이 그에게 지시한 본래의 말은 깨끗하게 태워버려. 한 놈도 살려두면 안 되었다. 이 모든 자백은 문서로 작성되어 지장이 찍혔다. 상소문에는 사당 폐허에서 파낸 쇠사슬 잔해와 임유월의 몸종을 압박해 얻어낸 증언까지 총 17장에 달하는 문건이 첨부되었다. 매 장마다 의금부와 한성부의 검안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궁궐 담장 안에서 윤경탁의 묵직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상소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멀어서 정확한 내용을 다 알아듣기는 어려웠지만 한 대목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대신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반 시즌쯤 지났을까 대전 안에서 백자 그릇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다.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찻잔을 집어 던지신 모양이었다. 뒤이어 내관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정숙하시오. 그리고 서명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꺼운 담장을 넘어오는데도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변조된 음색이 확연히 느껴졌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그 화재는 사고였사옵니다. 신은 당시 그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신이 어찌 제 정실과 적장자를 해치려 하겠사옵니까? 윤경탁의 목소리가 곧장 뒤따랐다. 북방의 삭풍처럼 차갑고 매서웠다. 서명진, 네 입으로 처자식이라 하면서도 그들을 불길 속에 내버려 두고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임유월의 자백이 백지장 위에 검은 먹으로 똑똑히 적혀 있고 사슬과 물증이 여기 다 있건을 모른다. 발뺌할 셈이냐. 화마가 덮쳤을 때 어찌하여 첩실부터 먼저 안고 나왔느냐. 청지기가 정실과 아이들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어찌하여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였느냐. 내 놈이 기다린 것은 무엇이냐. 산 사람이 바싹 타 죽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더냐. 조정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눈을 감고 마차 벽에 기댔다. 내 맞은편에 앉은 민재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볼 필요 없다. 내가 대답했다. 소리만 들어도 충분하다. 다시 향한 자로 탈 시간이 지났을 때 국문이 열렸다.
의금부 나장들이 한 여자를 측문으로 끌고 나왔다. 산발을 한 채 화장이 다 지워진 이뮤월이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질질 끌려가는 그녀는 발버둥을 치며 손톱으로 가마솥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명진 서방님, 도련님 살려주세요.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서명진은 단독으로 포박당해 뒤에서 끌려 나왔다. 뒷짐을 진 채 묶인 그의 이마에는 바닥에 뚜버 생긴 핏자국이 선연했다. 전화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한 흔적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 말도 없었다. 우리의 마차 옆을 지나갈 때 넋이 나간 꼭두각시처럼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민호가 마차발을 걷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11살 소녀는 북방 초관의 천릭을 입고 있었는데 눈빛에 원망조차 없었다. 그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낯선 역죄인을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한 방관자의 눈빛이었다. 서명진의 사건은 의금부에 하옥되어 추국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국법의 형벌은 형벌이고 밥줄을 끊어놓는 일에는 판결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미나가 움직였다. 북방 상단은 지난 5년 동안 버려진 도안 종이로 엽전을 벌던 꼬마 장사에서 시작해 이제는 조선 북부 지역 최대의 철제 농기구와 군수 물자를 공급하는 거대 객주 연합으로 성장해 있었다. 팔도에 지부를 두고 있었으며 거래하는 대장간만 200곳이 넘었다. 매년 융통되는 은전이 수십만 양에 달했다. 반면 서씨 가문의 한양 재산이라 해봐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대장간 하나와 비단전 2곳이 전부였다. 대장간은 한양 근교 농민들에게 철제 보습과 낫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고, 비단 가게는 이뮤월이 정실로 올라앉은 뒤 수완을 부려 그럭저럭 굴러가는 수준이었다. 미나는 딱 3가지 일을 실행했다. 첫째, 북방 상단 명의로 방장을 내걸고 당일부로 서씨 가문이 소유한 모든 상점과 대장간에 철광석, 참숯, 운송 달구지의 공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둘째, 나는 정일품 정경부인의 신분으로 공조의 철기재련 계량 공법에 대한 명세문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내가 북방에서 5년 동안 고안한 17가지 재련 기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공조 참판은 경물의 정교함에 혀를 내두르며 즉각 이 기술들에 대한 독점 제조를 허락하는 공장과 교지를 발급해 주었다. 셋째, 미나는 수화를 시켜 서씨 대장간에서 은밀히 철보습한 무더기를 사들여 공조의 거만을 의뢰했다. 살핀 결과 이 보습들의 벼림 방식이 내가 관하에 올린 3가지 비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씨 대장간이 3년 전 새로 고용한 장인들이 과거 함경도 산하 대장간에서 일하며 내가 개량한 기술을 훔쳐왔기 때문이었다. 공조는 국법을 기만하고 군수도안을 도용한 죄를 물어 서씨 대장간에 무기한 폐쇄령을 내렸다. 이 3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고작 닷새가 걸렸다. 닷새째 되던 날, 해질녘, 나는 북촌의 한 다루 2층 창가에 앉아 작설차를 마시며 길 건너 서씨 저택 대문 앞의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장간 문짝에는 한성부의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아직 풀이 마르지 않아 가을바람에 귀퉁이가 펄럭거렸다. 3명의 나장이 육모방망이를 든 채 무표정하게 입구를 지키고 섰고 장인들은 자기 연장만 챙겨 줄지어 빠져나왔다. 누군가는 욕을 내뱉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서씨 저택의 소슬 대문 앞 상황은 더 처참했다. 18명의 빚쟁이 객주들이 대문을 막아섰다. 18명의 빚쟁이 객주들이 대문을 막아섰다. 빈문서를 든 자, 주판을 든 자들이 주인을 내놓으라며 삿대질을 하고 악을 썼다. 배적삼을 입은 건장한 사내가 목청껏 소리쳤다. 서명진이 내 상평통보 300냥을 떼먹은 지가 8달째다. 오늘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소슬대문을 박살 내버리겠어. 서씨 가문의 청지기 최노인이 문지방 안쪽에 서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굽신거렸다. 대감마님께서 의금부에 갇혀 계시옵니다. 최노인은 똑같은 말만 목이 쉬도록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넘겼다. 내 옆에 앉은 미나가 장부를 만지작거리며 낮게 보고했다. 어머니, 현재 서씨 가문 수중에 융통할 수 있는 엽전은
800냥도 채 안 됩니다. 반면 객주들에게 쌓인 빚은 4,600냥이 넘어요. 비단전의 지난달 매상은 고작 120냥인데 임대료와 사꾼들 품백을 제하면 오히려 70냥 적자입니다. 이 속도라면 길어야 2달을 못 버팁니다. 서두를 것 없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말려 죽이렴. 미나는 장부를 덮더니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 자가 밉지 않으십니까? 글쎄, 내가 대답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너무 기운 빠지는 일이야.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란다. 창밖 아래 또 다른 빚쟁이 하나가 대문을 두드리는 무리에 합류했다. 서씨 저택에 붉은 처치를 한 문짝이 둥둥둥 두들겨 맞으며 곧 찢어질 북처럼 비명을 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가자꾸나. 도안마저 그려야지. 군기씨에 납품할 새 수레가 하나 남았잖니. 그해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10월 하순. 북방 6도에 동시에 폭설이 내려 산이 막히고 길이 끊겼다. 조정에서 긴급히 조달한 진율미는 중간 역참에 산더미처럼 쌓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대로 가다간 북방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는 다급한 장계가 매일같이 파발마를 타고 한양으로 날아들었다. 전하께서는 편전에서 크게 진노하시며 벼루마저 집어 던지셨다. 호조 판서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아뢰었다. 전하, 식량을 운반하던 수레들이 철령 고갯길에 갇혀 있사옵니다. 바퀴가 두꺼운 얼음층에 박혀 소 10마리를 끌어다 당겨도 꿈쩍을 하지 않사옵니다. 이 소식이 역관에 전해졌을 때 나는 막나무 부속품 개조 도안을 그리고 있었다. 민재가 문을 밀고 들어와 조보를 서안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북방 6도에 눈보라가 쳐서 진율미 수레가 옴짝달싹 못한답니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조보를 다 읽은 뒤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새 빈 화선지를 꺼내 쫙 펼쳤다. 먹을 갈아라. 나는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도안에 몰두했다. 내가 고안한 기물의 이름은 쇠빙수레였다. 원리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일반 달구지 바퀴의 바깥 테두리를 둥근 곡선형 쇠날로 교체하고 그날의 앞부분에 얼음을 깨부수는 무쇠 톱니를 장착했다. 수레 자체의 하중과 말이 끄는 힘을 이용해 굴러가면서 동시에 얼음을 부수어 눈길 위에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은 철제날의 촨각도와 톱니의 이빨을 계산하는 일이었다. 수치가 단 한 치라도 어긋나면 수레가 통째로 전복될 위험이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도안이 완성되었다. 나는 문건을 들고 궐로 들어가 전하께 직접 바쳤다. 전하께서는 도안을 한참 들여다보셨으나 경물의 이치를 다 알지 못하시고 공조의 장인들을 불러들이셨다. 공조 참판은 살피더니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전하, 만약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국경의 진율미 운송 문제는 단박에 해결될 것이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섰다. 제게 공조에 뛰어난 장인 50명만 내어주십시오. 사흘 안에 첫 번째 쇠빙 수레들을 완성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즉석에서 윤허하셨고 공조 최고의 기술자들을 내게 붙여주셨으며 내 탕고를 열어 최고급 강철 3,000근을 하사하셨다. 사흘 뒤 20대의 쇠빙 수레가 한양 외곽의 눈 덮인 들판에서 시운전을 마쳤다. 무쇠 톱니가 쌓인 눈을 지식이며 귀를 찢는 듯한 마찰음을 냈고 쟁기처럼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으며 그 뒤로 반듯한 수레바퀴 자국을 남겼다. 나는 직접 수레 행렬을 이끌고 출발했다. 윤경탁이 기병대를 이끌고 호위를 맡았고 무명은 말을 탄 채 내 마차 곁을 바짝 따르며 내내 침묵을 지켰다. 다만 험한 길목이 나올 때마다 미리 말에서 내려 길을 살필 뿐이었다. 철령 고갯길의 칼바람은 사람을 날려버릴 듯 거셌다. 하지만 쇠빙 수레는 눈보라를 뚫고 1촌씩 앞으로 밀고 나아갔다. 쇠날과 빙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곡을 울렸는데 마치 누군가 거대한 줄로 바위를 갈아내는 소리 같았다. 이래 뒤 구율미가 무사히 북방 6도 관하에 당도했다. 백성들이 구출되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지자 온도 성안이 환호성으로 들썩였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성문 앞에서 향을 피우며 정경 부인의 이름을 연호했다. 팔도에서 올라온 칭송하는 상소와 감사장계가
눈송이처럼 궁궐로 날아들어 전하의 용상 앞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전하께서는 조회에서 감탄하며 말씀하셨다. 윤 부인 한 사람의 경물치즈가 10만 대군보다 낫구나. 바로 이 시기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틈을 타 의금부는 5년 전 방화 사건의 최종 추국 결과를 쏘아 올렸다. 민심은 이미 완벽하게 내게 쏠려 있었고 물증은 차고 넘쳤다. 전하께서는 붉은 주사붓을 들어 직접 최종 윤허를 내리셨다. 죄인 이뮤월은 방화를 주도하고 정일품 정경부인과 적장자들을 고의로 살해하려 한 바 강상죄에 준하여 교수형에 처하고 다가오는 가을에 집행하라. 죄인 서명진은 살인을 방조하고 진실을 알고도 묵인하였으며 처자식을 버린 칠거지악이 극악하니 관직과 자귀를 모두 삭탈하고 폐서인으로 강등하며 가산을 모두 정몰하여 진율 비용으로 충당하라. 교지가 내려진 날 나는 공조 작업장에서 연발 신기전의 격발 장치를 조율하고 있었다. 민재가 말을 타고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활대를 매만졌다. 가을, 사형이 집행되던 날 나는 서소문 밖 형장에 가지 않았다. 미나가 다녀왔다. 어머니, 이미월이 형장 단상에 끌려올 때 보니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누렇게 떠서 뼈만 남았더라고요. 쉴 새 없이 서명진의 이름만 부르다 목이 다 쉬어버렸어요. 아이가 내게 말했다. 서명진도 왔더냐? 왔어요. 미나가 대답했다. 구경꾼 맨 뒷줄에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숨어 있었죠. 망나니가 밧줄을 걸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버렸어요. 단 한 번 쳐다보지도 못하던걸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5년 전과 똑같구나. 미나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5년 전 그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다. 5년 후 그는 이뉴얼을 버리고 또 도망쳤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법이다. 겨울로 접어들고 한양에 첫눈이 내렸다. 서씨 저택이 관아의 정몰당에 국고로 환수된 뒤 서명진은 남촌의 비좁은 골목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로 거처를 옮겼다. 흙담은 반쯤 무너졌고 초가지붕은 구멍이 뚫려 삭풍이 들이쳤다. 문짝은 헌 나무 판자 2개를 이어 붙여 그럴싸한 빗장 하나 없었다. 이 모든 소식은 미나가 전해준 것이었다. 아이의 상단 정보망은 한양 객주 곳곳에 뻗어 있었다. 폐서인 서명진이 어디로 거처를 옮겼는지, 매일 무슨 죽을 끓여 먹는지, 누굴 만나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조리 기록되어 내 서한에 올라왔다. 내가 굳이 알아보려 한 것은 아니지만 미나는 말했다. 장사하는 상인은 지피지기가 생명입니다. 적의 동향을 살피는 건 기본이라고요. 아, 이젠 장사치 취급해주기도 민망할 지경이지만요. 나는 대꾸 없이 서찰들을 서랍에 쑤셔넣고 계속 도안을 그렸다. 동짓달 초사흘, 전하께서 종묘에서 겨울 대제를 거행하셨다. 정일품 내명부와 외명부 부인들은 필히 배석해야 했다. 제례가 끝난 후 행렬은 종묘에서 궐로 돌아가기 위해 도성 절반을 가로질러야 했다. 나는 16인교 안에 앉아 있었다. 일이 36인교 안에 36인교 안에 앉아 있었다. 저기에 금실 무늬가 칙칙한 겨울 햇살 속에서 유난히 묵직하게 빛났다. 민재가 왼편에서 말을 몰았고 민호가 오른편에서 따랐다. 미나는 뒤편 마차에 탔다. 윤경탁의 친위 군관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눈밭을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하는 단정한 소리를 냈다. 행렬이 남촌의 골목 어귀를 돌 때쯤 맨 앞에 내금이 무사들이 돌연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냐? 민재가 고삐를 당기며 물었다. 날이 앞쪽 길 한가운데 미천한 자가 무릎을 꿇고 길을 비키지 않고 있사옵니다. 나는 가마에 주렴을 걷고 앞을 내다보았다. 눈밭에 꿇어앉은 산에는 무명 소못이 여기저기 찢어져 잿빛 속적삼이 드러나 보였다. 머리는 산발의 상투가 다 풀렸고 수염은 덥룩했다. 무릎은 진창이 된 눈밭에 푹 잠겨 바짓가랑이가 다 젖어 있었다. 그는 등을 잔뜩 굽힌 채 2손으로 땅을 짚고 있었는데 10손가락이 동상으로 얼어터져 붉은 홍당무 같았다. 서명진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내 가마를 보았다. 7년 동안 내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눈은 붉게 충혈되어
핏발이 서 있었고 푹 꺼진 눈두덩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가죽에 덮여 있었다. 광대뼈는 기괴하게 솟아 있었고 쩍쩍 갈라진 입술 위로는 검붉은 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이내 앞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무릎이 눈밭에 질질 끌리며 깊은 자국을 남겼다. 눈물에 푹 젖어 무거워진 도포자락이 뒤로 질질 끌렸다. 그가 새길쯤 기어왔을 때 내금이 무사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비켜라. 그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정경부인 마님을 뵈어야 한다. 뵙게 해다오. 내금이 무사가 환도를 뽑아 칼집으로 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내뱉었다. 정일품 정경부인 마님의 행렬이시다. 천한 자비는 물러서라. 난 자빈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발작하듯 날카로워졌다. 저 부인은 내 정실이다. 저 새 아이는 내 핏줄이야. 내가 바로 저 아이들의 압이란 말이다. 내금이 무사들이 내 가마 쪽을 돌아보며 허락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곁에 종사관에게 말했다. 가까이 오게 하라. 무사들이 길을 터주자 서명진은 엎어질 듯 기어와 가마 앞까지 당도했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 금박 가마에 달린 순금 술을 올려다보았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서희야, 가마 앞에 무릎을 꿇은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서희야, 제발, 제발, 우리 서씨 가문 새 아이를 봐서라도 내게 살 길 하나만 열어다오. 나는 주렴을 걷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옅은 겨울 햇살이 그의 몸을 비추며 그의 그림자를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길고 얇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무슨 살기를 원하십니까? 난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의 입술이 경련하듯 떨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쥐어짜내는 듯했다. 자기도 잃고 가산도 잃고 집도 잃었어. 유월이마저 참수당해 죽어버렸어. 지금 남촌의 썩어빠진 초가에서 살면서 하루에 개떡 한 끼도 겨우 먹는다. 어떤 날은 굶어 죽을 지경이야. 서희야, 내가 5년 전에 몹쓸 짓을 한 거 알아. 내 눈이 멀었어. 내가 금수만도 못한 놈이었어. 하지만 부부의 연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핏줄인 민재, 미나, 민호를 봐서라도 제발 내게 밥 한 술만 적선해 다오. 그는 무릎걸음으로 한 발짝 다가와 손을 뻗어 가마발의 끄트머리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무명이 가마 옆에서 번개같이 튀어나와 손바닥으로 그의 손목을 꾹 내리눌렀다. 서명진은 무명을 올려다보다 돌연 이 사내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연회 날 밤 궁궐 회랑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 벙어리 호위무사였다. 다만 오늘의 무명은 잿빛 천릭 차림이 아니었다. 짙은 흑색 융복을 차려입고 허리엔 당상관 이상의 옥대를 두른 채 장검을 찬 모습이 그 누구도 일개 호위무사라 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서명진은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는 무명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치며 계속 앞으로 기어오려 했다. 서희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 부인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내 앞에 무릎 꿇으라면 꿇고 마당을 쓰는 노비 노릇이라도 좋으니 제발 아이들 곁에만 있게 해다오. 민재가 말을 몰아 가마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만해라. 12살 소녀는 말 위에서 그를 굽어보며 일말의 온기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5년 전에 이미 아비의 자격을 버렸다. 여기서 우리 어머니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마라. 민재야. 서명진이 말 위에 소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고통과 회한, 그리고 한 가닥의 오기가 섞여 있었다. 민재야, 내가 네 애비다. 누가 뭐래도 네 몸속엔 우리 서씨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으냐. 내 성은 윤씨다. 민재가 그의 말을 매몰차게 잘랐다. 내 몸엔 윤씨 가문의 뼈와 살이 흐른다. 당신이 내게 준 것이 무엇이냐? 타오르는 사당의 불길과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 그게 당신이 내게 준 전부다. 서명진은 입을 쩍 벌렸으나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가마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샘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순금 용잠이었다. 비녀의 머리에는 연꽃 2송이가 나란히 피어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비녀의 몸통에는 아주 작은 한자가 은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명진이 서희에게 주노라. 백발이 되도록 서로 떨어지지 말자꾸나. 그가 혼례 날 내 머리에 꽂아준 것이자 사당 불길 속에서 내가 유일하게 남겨둔 서씨 가문의 물건이었다. 5년 동안 나는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언젠가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금비녀를 치켜들어 햇빛을 받게 했다. 순금의 빛깔이 겨울 햇살 아래 유난히 차갑게 번쩍였다. 새겨진 글씨는 세월에 마모되어 희미해졌지만 아직 알아볼 수 있었다. 서명진이 그 비녀를 보았다. 그의 두 눈에 순간 번쩍 빛이 돌았다. 물에 빠진 자가 썩은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서희야, 부인이 아직 그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네가 아직.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서렸다. 마치 이 순금 비녀가 내가 아직 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얄팍한 증거라도 되는 양. 나는 그의 눈빛에 스친 그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풀었다. 금비녀는 내 손끝을 미끄러져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더니 가마 앞 눈 진창 속으로 떨어졌다. 순금이 얼어붙은 땅에 부딪히며 탁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서명진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주우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흑마 한 필이 가마 곁을 질주해 지나갔다. 벙어리 호위무사, 아니, 국정을 총괄하는 수렴대군, 무열대군이었다. 그의 말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편자 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금비녀를 댐밟고 지나갔다. 무쇠 말굽이 순금을 지식이며 찌그럭거리는 파여름이 울렸다. 용잠은 새 동강이 났고 연꽃 문양은 완전히 뭉개져 진흙탕 속에 깊이 박혀버렸다. 백발이 되도록 떨어지지 말자던 글귀 역시 말발굽에 철저히 지식여졌다. 금가루와 진흙이 한데 뒤엉켜 어느 것이 금이고 어느 것이 흙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허공에 뻗었던 서명진의 손이 멈춰섰다. 손끝이 지식여진 금조각에서 불과 한 총 거리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를 바라보았다. 서명진 씨. 내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허공에 또박또박 박혔다. 당신은 5년 전 나를 버리고 도망쳐 5년 동안 아주 홀가분하게 사셨지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모든 일이 무사히 넘어갔다 착각하도록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성심껏 연기하며 화답해 드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다. 눈밭에 웅크린 그의 꼴은 허물을 갓 벗은 궁뱅이 같았다. 어떤 기물은 한 번 깨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가마에 주렴을 내렸다. 저 비녀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진흙탕 속에서 금가루를 한 알 한 알 주워 모은다 한들 영원히 원래의 모습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렴이 완전히 닫히고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인교 금박 가마가 눈 진창 속에 엎드린 서명진의 곁을 서서히 지나쳤다. 가마의 순금술이 바람에 나부끼며 그의 머리 위로 잘게 부서진 금빛 그림자를 뿌렸다. 그는 제자리에 엎드린 채 가마가 멀어지는 것을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촘촘하게 쏟아지는 눈발이 금세 그의 어깨 위로 얇고 흰 덮개를 씌웠다. 진흙탕 속에 나뒹굴던 부서진 금조각들도 눈송이에 조금씩 덮여 마침내 새하얀 바닥 아래로 영원히 종적을 감췄다. 봄이 오자 나는 조정에 상소문을 하나 올렸다. 군수 무기에 관한 것도 재련에 관한 것도 진율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법전 편찬에 관한 것이었다. 상소문의 핵심은 딱 하나였다. 조선의 국법에 이혼한 여인 및 과부의 사유 재산과 전답에 대한 독자적 소유권 및 상속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청하옵니다. 현행 조선의 법도는 여인이 시집을 가면 혼수품은 지아비 가문의 공동재산이 되었다. 칠거지약으로 쫓겨날 때 그 혼수를 되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시댁의 처분에 달려 있었다. 과부의 재산 역시 죽은 남편 가문의 남자 친척들이 대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의 여인은 평생 제 힘으로 벌어들인 엽전 한 쬐, 모아둔 은가락지 하나, 물려받은 논밭 한 쟁기조차 온전히 제 이름으로 소유할 수 없는 셈이었다. 내가 그 지옥에서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정일품 정경부인이라는 교지가 있었고 북방에 병권을 쥔 진흥부원군 오라비가 있었으며
무혈대군의 은밀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하의 모든 여인이 이토록 든든한 가문을 가질 수는 없다. 지아비에게 맞고 욕을 먹는 여인들, 시어머니에게 핍박당하는 여인들, 쫓겨나 갈 곳 없는 여인들은 스스로를 먹여 살릴 그 알량한 미천조차 되찾아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상소문이 올려지자 조정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보수적인 늙은 사대부들이 가장 먼저 펄쩍 뛰었다. 예조 참판이 제일 먼저 나서서 반대했다. 이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말처럼 삼강오륜을 어지럽히고 유교의 기강을 뿌리째 흔드는 짓이옵니다. 예조의 다른 대간들도 맞장구를 쳤다. 여인은 무죄함이 덕이거늘 어찌 여인에게 논박과 엽전을 주무르게 한단 말이옵니까? 사대부의 채통이 서질 않사옵니다. 진흥부원군 윤경탁은 무관석에서 코웃음만 칠 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나선 것은 홍문관 교리로 갓관직에 오른 민재였다. 12살의 소년 학자는 경전을 인용하며 논리정연하게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려 왕조에서 여인에게 호주 권한을 하사했던 판례를 들고 북방에서 5년 동안 안악들이 군수품 생산에 기여한 은전의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하나같이 이치에 맞고 근거가 뚜렷했다. 예조 참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마지막 카드를 내던졌다. 윤교리, 그대의 모친께서는 정일품 정경부인이시며 나라에 엄청난 군공을 세우셨으니 당연히 예외로 쳐야 마땅하네. 허나 천하의 수많은 여인네들이 어찌 전부 병기를 고안하고 전장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민재가 그를 담담히 쳐다보았다. 참판 영감, 천하의 사내들이 수만 명이라 한들 그들이 모두 이 조례에 배석해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법이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지 사사로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조정안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어좌에 앉으신 전하께서는 용상의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실 뿐 즉답을 내리지 않으셨다. 조회가 끝난 후 나는 역관에서 소식을 기다렸다. 밖에서 돌아온 미나가 한성부에서 빼돌린 조회 기별지 사본을 들고 왔다. 어머니, 전하께서 그 자리에서 윤허하진 않으셨지만 물리치지도 않으셨대요. 의정부 쪽 기류를 보니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작년 북방 진율에 국고의 은전을 태반이나 썼으니 전하께서도 돈이 궁하시거든요. 만약 여인들이 독자적으로 상단을 꾸려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게 되면 국고의 세원이 3할 가까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교 명분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란 거다. 내가 말했다. 맞아요. 이건 철저히 돈 문제죠. 미나가 피고 섰다. 사대부들에게 공자맹자 도리를 설교하는 건 소용없지만 호조의 돈줄을 쥐고 흔드는 건 무조건 통하거든요. 사흘 뒤 전하께서 마침내 상소문을 윤허하셨다. 새로운 국법이 반포되던 날 한양의 객주와 주막은 난리가 났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쌍욕을 퍼부었으며 어떤 양반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법이 무너졌다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여인들이 우물가 구석에서 주막의 소반을 닦으며 육조거리에서 비단을 팔며 조용히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다. 그저 서로 눈을 맞추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수면 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꽃잎처럼 몹시 가벼웠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나는 새 법이 반포되고 1회째 되던 날 무혈대군이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잿빛 융복을 입고 있지도 벙어리 행세를 하지도 않았다. 정홍색 대군 골룡포를 입고 머리엔 익성관을 쓰고 허리엔 금어대를 두른 채 역관 솥을 대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대군부의 친위대 한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창틀에 엎드려 밖을 보던 미나가 숨을 헉들이켰다. 어머니, 호위무사 무명이가 무혈대군이었어요? 나는 첫날부터 알고 있었다. 내 말투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발로 장작을 패겠다는데 내 도안 작업에 방해될 게 무엇냐. 미나는 입을 쩍 벌리더니 더 묻지 않기로 한 모양이었다. 이무열이 대청마루로 들어섰을 때 민재, 미나,
민호 새아이가 일제히 내 뒤에 도열했다. 그는 문지방에 서서 새아이를 쓱 훑어본 뒤 마침내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가 대청마루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것이다. 대청 안은 창밖의 산새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그는 오롱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대군 부인의 칠적관이었다. 금실로 엮은 봉황의 날개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활짝 쳐져 있었고 관 꼭대기에는 비둘기 피처럼 붉은 칠보가 매달려 햇빛 아래 깊고 묵직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희야. 그가 입을 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한 문장이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북방의 삭풍을 맞으며 벼려진 환도처럼 묵직하고 거칠었다. 나는 함경도에서 너를 5년 동안 따랐어. 5년간 장작을 팼고 5년간 물을 끓였으며 5년간 무쇠 부품을 갈아냈다. 그 5년 동안 내 입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수백 번도 더 생각했어. 하지만 도안에 파묻힌 네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이 아직 네 곁에 설 자격이 부족하다 여겼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칠적관을 조금 더 높이 치켜들었다. 오늘 네가 조선의 국법을 고쳐 천하의 여인들에게 물러설 자리를 만들어 주었구나. 이제는 나도 입을 열어도 될 것 같아.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의 모습을 보며 돌연 실소가 터져 나왔다. 명색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대군이 한난역관의 대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군 부인의 칠적관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신하가 엎드리듯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니. 5년이나 장작더미 옆에서 무릎을 꿇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깟 무릎 한 번 더 꿇는 게 대수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그는 흠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지난 5년간 본 그의 첫 웃음이었다. 1년 내내 굳어있던 얼굴에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며 따뜻한 냇물이 솟구쳐 오르는 듯했다. 그래서 받을 건가? 그가 손에 든 관을 슬쩍 들어 올렸다.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뒤에 선 새 아이를 돌아보았다. 민재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민호는 팔짱을 낀 채 작게 헛기침을 하며 묵시적 동의를 보냈다. 가장 직설적인 건 미나였다. 아이는 두 손으로 내 저고리를 냅다 앞으로 때밀었다. 나는 밀려나며 앞으로 비틀거리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다. 고개를 숙여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이무열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십시오.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서둘러 내 머리에 관을 씌우려 하지 않고 몸을 굽혀 미나가 밀치는 바람에 구겨진 내 치맛자락에 주름을 아주 조심스레 펴주었다. 그의 손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백자를 다루듯 몹시 가볍고 섬세했다. 온매무새를 다듬은 뒤 그는 허리를 펴고 두 손으로 칠적관을 내 머리에 흔들림 없이 씌워주었다. 관의 무게가 정수리를 내리눌렀다.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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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했다. 하지만 정일품 저기의 무게와는 달랐다. 저기의 무거움이 책임이었다면 이 관의 무거움은 선택이었다. 나는 그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햇빛이 창호지를 통과해 우리 두 사람의 몸을 비추었다. 그는 내 앞에 섰고 나는 그 앞에 섰다. 껴앉지도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칠거지하게 메인 구시대의 새색시처럼 지아비에게 고분고분 눈을 내리깔지도 않았다. 그저 두 사람이 똑바로 눈을 맞추고 수평으로 시선을 나누었을 뿐이다. 뒤에서 미나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도 참 정인이 듣기 좋은 말 한마디를 안 해주시네. 조용히 해. 민재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한양의 가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맑으며 은행잎이 온 도성을 노랗게 물들였다. 바람이 불면 흩날리며 떨어져 청석판 깔린 길 위를 금빛으로 수놓았다. 나는 한양 성곽의 북장대에 서서 전돌 위에 두 손을 얹고 있었다. 정일품 저기는 벗어던지고 소매가 좁아 활동하기 편한 융복을 입었으며 허리춤에는 먹을 묻힌 붓을 차고 있었다. 대군 부인의 관 역시 내려놓고 그저 소박한 나무 비녀 하나만 꽂아 낭자머리를 튼 채였다. 함경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초원과 언 땅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내 곁에 선 이무열이 성곽에 기댄 채 허리에 환도를 찬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검자루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북방을 향하고 있었는데 미간에는 편안하고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다. 5년 전 북방 진영 작업장에서 장작을 팰 때의 그 표정 그대로였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네가 처음 내게 공조 장인처럼 무쇠를 갈아내라고 시켰을 때 생각. 그가 대답했다. 그 엄지손가락만 한 톱니 하나 깎는데 반 시즌이나 걸렸지. 제법 잘 깎으셨잖습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 나한테 300개나 더 깎으라고 시켰지. 나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성곽 아래 연병장에서는 민재가 젊은 홍문관 관원들과 모여 새 국법의 시행세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아이는 한 손에 서찰을 쥐고 핵심을 짚을 때마다 검지로 종이를 톡톡 치는 버릇이 있었는데 내가 도안을 그릴 때 서안을 두드리는 버릇과 판박이었다. 12살 소녀는 이미 궐안에서 천하를 주름잡을 거목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다. 연병장 반대편에서는 미나가 비단옷을 입은 늙은 객주들과 상단 장사를 논의 중이었다. 아이 앞에 평상에는 팔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이 구울 저 구울을 가리키며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상가지를 튕기듯 숫자를 쏟아냈다. 상인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복한 표정을 지었다. 10살짜리 여식의 장사 수완이 늙은 호조 판서보다 더 능구렁이 같았다. 성벽 바로 아래서는 민호가 소년 병사들을 이끌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다. 대열 맨 앞에 선 아이의 허리는 꼿꼿했고 구령 소리는 우렁차고 명확했다. 앳된 군졸들이 그의 구령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주먹을 뻗고 발차기를 했다. 11살의 초관은 이미 군영에서 자신만의 확고한 위엄을 세우고 있었다. 세 아이는 각자 자신만의 세 갈래 길을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품에서 도안 한 장을 꺼내 성곽 굽도리에 펼쳤다. 이것은 나의 최신 기물 설계도였다. 함경도 국경에서 물자를 장거리 운송할 수 있는 신형 수레. 쇠빙 수레보다 더 가볍고 일반 달구지보다 훨씬 견고하여 어떤 험로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만약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면 북방의 보급선은 훨씬 더 먼 야인들의 땅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조선의 변방 수비는 반석처럼 굳건해질 것이다. 이무열이 몸을 기웃거리며 도안을 쳐다보았다.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아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다. 내가 또 장작 패줄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대신 최고급 강철 3,000금만 호조에서 구해주십시오. 좋아. 그는 시원하게 대답하고는 뒤돌아가려 했다. 잠시만요. 내가 부르자 그가 돌아보았다. 나는 소매에서 명주 수건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도안을 그리다 묻은 먹물이 묻어있는 수건이었다. 얼굴에 먹물이 묻으셨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손을 뻗어 자기 뺨을 문질렀다. 과연 손에 새까만 먹물이 잔뜩 묻어나왔다. 당신도 묻었군. 그가 내 코끝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가락을 보았다. 내 손에도 온통 시커먼 먹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이 북장대 누각에 서서 그리만 내 네 얼굴의 먹물을 보고 내 손의 자국을 보며 약속이나 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성곽 아래서 어느새 장사 얘기를 끝낸 미나가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어머니, 대군날이랑 위에서 뭐 하세요? 국밥 식기 전에 얼른 내려오세요. 간다. 나는 대답하며 도안을 돌돌 말아 다시 뚜페 쑤셔 넣었다. 몸을 돌리려던 찰나 나는 마지막으로 북방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지평선의 구름이 낮게 깔려 먼 산등성이를 잿빛 명주띠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그 너머엔 끝없는 벌판이 있고 얼어붙은 압록강이 있고 낭림산의 화로가 피어오르던 작은 군영 대장간이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나는 한양 성곽 밖의 황량한 언덕에 서서 서씨가문 사당에 치솟는 불길을 돌아보았다. 그때 내 품에는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딸이 안겨 있었고 뒤로는 비쩍 마른 두 아들이 서 있었다. 발밑엔 바닥이 다 다른 집신, 몸엔 잿가루 묻은 누더기 속옷을 걸치고 있었다. 앞으로 남은 험로가 얼마나 될지, 살아서 함경도까지 갈 수 있을지, 오라비가 우리를 거두어 줄지, 새 아이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무엇 하나 알 수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아는 단 하나는 절대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뿐이었다. 그 불길은 나를 태워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얽매고 있던 사대부 가문의 족쇄를 태워버렸고 서씨 가문정실이라는 칠거지약의 굴레를 태웠으며 삼강오륜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태웠고 그 사내에 대한 나의 마지막 한 가닥 헛된 기대마저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불길이 꺼지자 오히려 내 눈앞의 길이 명확하게 보였다. 지금 나는 한양도성에서 가장 높은 장대 누각에 서 있다. 곁에는 내가 선택한 사내가 있고 아래엔 내가 제 손으로 키워낸 아이들이 있으며 내 품엔 새로운 기물도하니 머릿속엔 새로운 경물의 설계가 꽉 차 있다. 나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나는 몸을 돌려 성곽 돌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가을 바람이 내 치맛자락을 날렸다. 품속에 넣은 도안의 끄트머리가 삐져나와 바람에 가볍게 펄럭였다. 아래에서 미나가 발을 동동 굴렀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장터 고기국밥 다 식겠어요. 뭘 그리 서두르니. 나는 걸음을 재촉하며 슬며시 입꼬리를 올렸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끼니도 아닌데. 햇살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샛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며 한양도성을 눈부시게 채우고 있었다.